J&J가 아무래도 그리고 얀센이라는 제약 사업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 분야에서는 공룡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거성이고요. 그래서 올해 중순에 릴리가 J&J의 시총을 눌렀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고, 릴리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사업을 해나가는 회사 중에 한 군데라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런 지수들이 올랐을 것이냐, 더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바이오 시장을 보셨을 때 GLP-1을 포함한 이 펩타이드 시장은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다 함께 고민하는 인터뷰 더부자 플러스. 이번 주제는 비만 치료제입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의 박병국 애널리스트 그리고 저희 한국경제신문의 이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해 두 분과 함께 낱낱이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 그 정의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비만을 치료한다는 개념이니까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비만이 질병인가요? 비만을 사실 질병으로 여기기 시작한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사실 WHO가 1997년에 비만이 21세기 신종 감염병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비만이 질환에 들어왔고, 미국 의사협회가 우리도 그러면 비만을 질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한 지는 2013년, 더 1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안 됐네요. 네. 미국 의사협회에서 그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 비만이라는 질환을 정의하는 정의가 불명확하다라는 거였거든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BMI,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비만을 정의하는데, 그렇게 체질량 지수로 정의된 비만이라 해도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100% 건강 정도와 연결하기는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 의사협회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3년께 그 중지가 모아졌고, 그 이후로는 이제 비만은 질병이다라는 게 굉장히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BMI 지수로 봤을 때 몇 이상 되면 질병으로 보나요? 미국과 한국이 조금 다른데요. 미국에서는 BMI 30 이상을 질환으로 보고 있고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 체질량 지수고, 그 값이 30 이상이면 비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25에서 30단계는 과체중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한국과 동아시아권에서는 25에서 30도 그레이드 1 비만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30 이상을 그레이드 2 비만으로 보고 있어서요. 조금 비만의 정도를 빡빡하게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가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부쩍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증시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1959년에 이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펜터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지금까지도 그게 가장 많이 임상 현장에서는 활용이 됐던 약 중에 하나인데, 펜터민이 보통 비만 치료 효과가 7.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펜터민의 7.5%의 벽을 사실 그 이후에 나왔던 삭센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GLP-1 주사제인 삭센다도 넘지 못했습니다. 삭센다의 감량 효과가 6에서 7%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펜터민은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게 부작용이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면 아무래도 뇌 중추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살과 같은 조금 극단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불면증과 같은 이런 부작용이 너무 강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새로운 신약이 나왔다가 사망자가 늘면 사라지는 형국을 계속 반복하고 있었다라고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시장을 드라마틱하게 바꾼 게 바로 이제 2021년에 등장한 위고비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위고비는 노보노디스크에서 개발한 GLP-1 제제고, 기존의 삭센다는 하루에 한 번 맞는 주사제였다면 이제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로 굉장히 환자의 편의도 높였고, 그리고 위고비로 얻을 수 있는 비만 효과가 대략 1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부작용이 심한 펜터민의 효과를 2배가량 넘었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고비든 삭센다든 주사제 형태로 맞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맞습니까? 환자 스스로 그냥 푹 찔러 넣나요? 어디다가? 그러니까 피하 주사제라고 보통 하는데요. 병원에서 맞는 정맥 주사제는 주로 IV라고 해서 이 혈관을 찾아서 의사가 링거를 놔주는 형식의 주사인데, 이 주사들은 그냥 인슐린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투여로 내가 집에서 이렇게 밑에다가 아랫배 같은 데다 찌르시는 이런 형태로 주사를 맞으시고요. 본인 스스로 배에다가 찔러 넣는 거예요? 네.
네, 주사 바늘이 굉장히 작은 새침이라고 해서 맞아보신 분들의 얘기는 더군다나 이제 비만인 분들이 맞기 때문에 나는 뱃살이 많아서 그렇게 통증은 잘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으세요. 근데 어쨌든 내가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니 매일 맞는 주사로는 좀 저항성이 있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주사제가 큰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 위고비, 싹센다로 비만 치료제의 대명사가 된 이 노보노디스크는 어떤 회사인지 좀 간단히 박병호 애널리스트 분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GLP-1으로 이름을 떨친 지는 사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10년이 지났고요. 지금 뭐 일주일제형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되는 것인데 위고비의 성분이 세마글루타이드라는 GLP-1 작용제로 있는 것인데 그게 사실 그 비만 쪽으로 지금 위고비가 얘기가 되는 것이지 당뇨 쪽에서 이제 먼저 승인을 받은 약이고 그래서 오젬픽이라든지 이걸 경구한 리벨서스라든지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는 2010년대 뭐 중반부터 뭐 임상 데이터들이 잘 나오기 시작해서 주가 차트도 보시면은 최근에 이게 더 많이 오른 느낌이 좀 있는 것이지 지난 뭐 5년간 10년간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그거보다 더 이제 앞으로 가서 보면은 이 기업의 기원 자체도 결국 당뇨병이 기원이기는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분이 이제 창업을 하신 거고 그분이 그 인슐린이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인슐린 판권을 이제 따와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세운 법인이 노보노디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 비만 이쪽으로는 신성이라기보다도 예전부터 덴마크 쪽에서 굉장히 잘해왔던 회사고요. 그래서 이 당뇨랑 비만 쪽에서 잘해왔던 전통적인 강호가 또 사노피라는 또 프랑스의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인슐린 기반의 약물들로 이제 매출을 많이 가지고 갔었었는데 사실 이 GLP-1도 저희가 굉장히 잘 아는 국내 기업인 한미약품과 2010년대 중반 정도에 같이 가려고 했다가 결국 임상 데이터 측면에서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나 이런 기업들한테 밀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좀 사노피는 밀리게 됐고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사노피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 2010년대 중반부터 펼쳐진 거고 지금 많이 얘기되는 GLP-1은 거의 10년 정도 됐죠. 업계에서 강해진 지는. 지금 반복해서 나오는 용어가 이 GLP-1이라는 용어인데 이 GLP-1이라는 게 뭐고 이 어떤 기제를 통해서 비만에 효과적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 그 GLP-1의 이 플레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글루카곤 라이크 프로테인이라는 유사체죠. 네, 저희 몸속에는 글루카곤이라고 해가지고요. 몸속에 이제 당이 들어오면은 인슐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당을 세포 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작용 기전과 또 연관되는 게 또 글루카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물질로서 약을 만든 게 글루카곤 라이크 프로테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LP-1이라는 것이 약으로 이제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글루카곤 라이크 프로테인을 투약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인슐린의 분비도 뭐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제2형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보는 인슐린의 민감도가 낮아지는 즉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좀 막아줍니다. 이게 그래서 당뇨병에서 워킹하는 가장 큰 작용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당뇨병에서 먼저 개발이 됐는데 약을 쓰다 보니까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효과가 다른 당뇨약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뭐 위고비, 세마글루타이드죠. 그거는 이제 뭐 체중의 뭐 15%를 낮춰주고 그리고 지금 몬자로라고 하는 성분명으로 하면 터데파타이드죠. 그 약물 같은 경우엔 지금 거의 27%를 낮춰주고 있거든요. 몸무게. 몬자로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일라이릴리에 이제 뭐 마운자로라고도 하고 몬자로라고도 하고 영어니까요. 그 약물 같은 경우에는 27%를 낮춰주는데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까지 체중을 감량시켜주느냐라고 보니까 중추신경계에는 포만감을 인식시켜주는 그런 중추가 있는데요. 그것에 이제 좀 더 작용을 많이 시켜주면서 포만감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식욕이 억제가 되겠죠. 그 작용 기전으로서 체중을 감량시켜주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비만 치료제로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이게 비만 치료제로 약이 된 지 이제 얼마 안 된 거죠. 예를 들면은 세마글루타이드에서도 뭐 리벨서스나 오젬픽 같은 경우에는 당뇨 쪽으로 승인을 받은 상품명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가 많이 되는 위고비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아서 판매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라이릴리의 몬자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직
비만 치료제로 승인 안 받았습니다. 올해 한 연말 정도에 승인이 될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가치를 땡겨오는 거잖아요. J&J가 아무래도 그리고 얀센이라는 제약 사업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약 분야에서는 공룡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거성이고요. 그래서 올해 중순에 릴리가 J&J의 시총을 눌렀을 때 굉장히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고, 마운자로의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올라갔고요. 릴리가 사실 비만 치료제나 인슐린, 당뇨 치료제만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릴리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영리하게 사업을 해나가는 회사 중에 한 군데라 미국 기업답게 굉장히 트렌드를 잘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 회사라.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초기 단계라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서 주식 시장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 자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전체 비만 치료제 시장으로 보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인구수 관련해서도 앞으로 비만 환자 수나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늘어날 것이고, 다만 이 비만 치료에서 또 핵심적으로 가지고 가는 약들 중에서 또 페이턴트가 만료된 약들도 있고, 큐가 큰 거 대비 매출액은 좀 작게 또 추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큐라고 하면 시장 자체는 그렇죠. 뭐 이제 투약하는 수라든지 GLP-1만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5년 뒤를 보면은 삭센다나 이런 예전 약물들을 제외하고서는 몬자로나 아니면은 뭐 세마글루타이드 기반의 이제 세계 약물 이거를 합쳐서 지금 한 5년 뒤에 60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물론 올해 4월 달에 비만, 뭐 당뇨, 뭐 일라일리 노보디스크 요 보고서를 뭐 한미약품과 엮어서 쓰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지만, 사실 이게 전체 좀 탑다운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라일리나 이런 기업들이 제가 최근에 오른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8월 달에 특히 이제 조명을 받게 된 이유는, 일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에서 몬자로가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거 대비 한 30% 정도 상회하는 매출이 나왔고요. 그리고 노보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의 근본이 될 수 있는, 즉 보험 등재로 연결될 수 있는 논리가 심혈관계 질환 쪽에서 데이터가 잘 나와줬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셀렉토 임상 3상이라는 곳에서 위험률을 한 20% 낮췄어요. 그게 8월 초에 이제 큰 뉴스 두 가지가 나왔던 거거든요. 위고비를 맞았을 때 살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심혈관 질환이 증상이 좀 완화된다. 그렇죠. 심혈관 질환 위험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MIC라는 이런 지표가 있고요. 그게 이제 위약군 대비해서 위험률을 20%를 낮추는 거죠. 근데 비만 같은 경우에 이게 미용이나 이런 얘기들도 많이 되지만, 결국 급여가 되려고 한다면 재정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급여가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게 사망률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살만 빼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렇죠. 뭐 합병증이나 심혈관계에서 뭐 동맥경화나 뇌졸중이나 이런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보는 지표가 있어요. 그 위험률을 낮춘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렇게 열광을 한 건데, 근데 제가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 지수는 그들이 오른다고 해서 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모두가 되게 긍정적인, 특히 뭐 항암제나 이런 기업들까지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제 바이오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좀 잘못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이게 S&P 500 헬스케어 인덱스가 있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인덱스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바이오 대형 ETF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ETF들 보면은 일단 상반기에 나스닥 S&P 500 다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이들은 계속 빠졌었고요. 그리고 최근 와서도 그러면은 일라릴리랑 뭐 노보디스크가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 바뀌는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런 지수들이 올랐을 것이냐? 더 빠졌습니다. 계속 빠지고 있어요. 바이오 시장을 보셨을 때 GLP-1을 포함한 이 펩타이드 시장은요, 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GLP-1 파이프라인들이 600억 달러 시장이 5년 뒤에 예상이 된다라고 했고, 그 외 다른 GLP-1이나 다른 펩타이드까지 하면은 한 800억 달러 시장이라고 봐요. 그거 사실 지금 많이 반영이 된 건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장이 단일항체 시장이거든요. 전체 단일항체 치료제 시장이 한 5년 뒤에 3,500억 달러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GLP-1의 성장이 아무리 뭐 나온다라고 해도 전체 시장으로 보면은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들만의 리그로서 아무리 잘 간다고 하더라도 전체 바이오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지금 나오는 거죠. 특히 항암제라든지 다른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바이오테크들한테 좀 기회를 주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PD-1, PD-L1 타겟으로 한 케트루다나 옵티보 이런 약물들이 2017년도부터 비소세포 폐암에서 데이터가 잘 나오면서 그들이 지수를 끌고 갈 수 있었던 거는, 다른 바이오테크들이 PD-1 쪽으로 우리도 타겟하면서 만든 약물이 있어요. 아니면은 요거랑 병원에서 갈 수 있는 약물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줄 수 있으면서 지수가 이제 같이 갈 수 있었던 건데 GLP-1은 사실 이들을 뛰어넘기가 좀 어렵거든요. GLP-1을 넘는 파이프라인이 있느냐라는 곳에서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파이자나 암젠 이런 기업들한테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바이오테크들은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기회가 더 있기가 어려운 거죠. 건강보험에 비만치료제가 적용이 되는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이 된다 이러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약이 굉장히 비싼 걸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위고비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한 달 비용이 뭐 150만 원 안팎? 이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 건강보험에 적용될 가능성이 일부라도 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뭐 가능성이야 이제 존재는 하는데 질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이걸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각국 정부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쉬운 일만은 아니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보건복지부 산하에 공보험을 관장하고 있는 CMS라든지 메디케어 쪽 의견을 좀 들어보면은 여전히 뭐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재정 부담이 저는 매우 클 거다라고 보고 있고 비만 전에 또 블록버스터 관련한 건강보험, 공보험 등재 예시가 이제 알츠하이머 쪽에서 있었던 건데 바이오젠의 아두엘른 같은 경우에는 22년 1월 달에 결국 보험 적용 안 해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올해 7월 달에 레카네맙이라는 레캔비죠. 이 약물에 대해서는 공보험 지정을 해줬습니다. 즉 이 약물이 1차 평가지표에 대해서 P밸류를 입증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급여를 적용해 주는 건 아니다. 심혈관계 쪽에서 명확하게 데이터, 비만 쪽에서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거는 위고비, 일라이릴리는 아직 그 심혈관계 쪽에서 데이터가 안 나온 상태거든요.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위고비가 이번에 20% 낮춘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얼마나 의미 있게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상인과 비만 환자들로 보면은 심혈관계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이제 비만이 2배 높은 거는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상인이 심혈관계 질환을 통해서 사망할 확률이 1%고 비만 환자가 2%다. 이거 2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 것이냐는 거죠. 여기서 20% 낮춘 거죠. 그럼 1%가 이제 정상인이고 그럼 2%에서 20% 낮추면 1.6%가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의미 있게 볼 것이냐라는 거고요.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가 24년에 나올 겁니다. 24년 10월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페스라는 임상 시리즈에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개선을 하는지 데이터도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고민을 하겠죠. 위고비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일라이릴리께 지금 체중 감량이나 데이터도 잘 나오는 상황인데 심혈관계 쪽에서도 위험률을 더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요것만 또 해줄 것이냐 아니면 둘 다 안 해줄 것이냐 요런 것들을 좀 볼 거다라는 거죠. 현재까지 나온 거를 업데이트를 해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비만이 질환인가 이거 얘기할 때 굉장히 고도비만 환자들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이제 적용해주고 단계적으로 넓혀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애널리스트 의견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아마도 그 이미 비만 관련된 건강보험 시장을 뚫은 이를테면 약은 아니지만 수술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2019년 1월부터 국내에서도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 돼서 BMI 35 이상인 초고도 비만 환자와 그리고 30에서 35 사이이면서 이제 당뇨병, 뭐 고혈압, 다양한 복합 질환을 앓고 있으면 고도비만 수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비만 수술을 비급여로 받는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인 수술 비용을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내시면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고도비만 수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게 2014년에 신해철 사망의 사고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위밴드 수술이 굉장히 문제가 됐고 위밴드 수술은 고도비만 수술의 건강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고요. 위 소매 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위에 튜브 모양의 아래쪽 소매를 잘라주는 수술과 그 다음에 이 위에 위쪽에 식도 바로 밑에 있는 상부 위를 남기고 그 밑에 소장과 연결하는 우회로술 이렇게 두 가지 수술이 지금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건강보험 혜택의 한계 중에 하나가 당초에 이 수술을 건강보험 시장에 편입을 했을 때는 1년에 한 2만 명 정도가 받을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했어요. 실제로 1년에 받는 환자 수가 2,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 위를 자른다 혹은 위를 잘라서 이어붙인다라는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치료제로는 충분히 가능하니 그리고 마운자로의 비만 치료 효과가 흔히 지금 한 22%, 22.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고도비만 수술의 치료 효과가 한
한 25에서 30% 정도 체중을 낮춰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수술에 버금가는 치료제가 나왔으니 이 정도 치료제는 건강보험 시장에 편입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초고도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외국계 기업들 얘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비만 치료제 시장을 두드리는 회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한미약품이 있죠. 아까 사노피 얘기하셨지만 네네. 2010년대에 사노피의 기술 이전한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인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GLP-1 단일 작용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반환받기는 했지만 체중 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증명을 했거든요. 사노피한테 사실은 그거는 당뇨 치료제로서 기술 이전을 한 그렇죠. 것이었죠. 네. 근데 이제 가져가서 이제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나오니까 다시 기술을 반환했고 한미약품이 그걸 갖고 비만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는지 다시 지금 검증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약간 네. 그런 모습이긴 한데 네. 효과가 안 나와서 이렇게 했다라기보다 경쟁 파이프라인들이 심혈관계 쪽으로 더 우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자공기전상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불거졌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같은 GLP-1 작용제라고 하더라도 이 생김새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사노피의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임상을 중단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뭐 데이터가 많이 안 좋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3상을 드라이브를 걸어서 국내 시장도 크잖아요. 이미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사노피를 통해서 안전성이라든지 아니면 초기의 유효성은 좀 증명이 된 약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약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리하게 소비자들이나 병원에 유리하게 가지고 가서 시장 마켓 쉐어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 외에 비만 치료제로 또 보면은 유한양행이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약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일상을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사실 단일 파이프라인 그리고 직접 개발한 파이프라인으로 봤을 땐 한미약품 다음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당뇨 쪽 약물에 대해서는 항암제와 다르게 임상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일상부터 보면은 거의 7년, 8년 보고 있어요. 장벽이 매우 높다. 글로벌 제약사들 중에서도 멀티플이 다 나뉘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매출로 봤을 때 일라일리가 뭐 1등은 아니지만 멀티플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 뭐 10배, 20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일라일리가 이제 50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이 비만 당뇨 쪽이나 알츠하이머 쪽에서 장벽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는 거죠. 이 비만 치료제가 앞으로 확산이 되면은 어떻게 산업이 바뀔까 이것도 좀 관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월마트의 경영진이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이 탓에 코카콜라 같은 회사들 주가가 막 9% 막 이렇게 막 폭락하는 일도 있었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나서 블룸버그나 로이터나 뭐 이런 외신들의 보도가 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주가 불침이 있었는데 이후에 다시 실적들이 사실 영향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실적들은 뭐 그대로 갔던 걸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아직 이제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당뇨로만 허가를 받았고 비만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고 위고비도 21년에 허가를 받았지만 사실 이 물량 부족이나 혹은 이제 고가인 탓에 범용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향이지 실제로 막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죽는다라고까지의 영향은 뭐 아니었다는 걸로 지금 실적에서 다들 판가름이 나고 있어서요. 아직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고민에 이제 그 월마트 대표의 고민이 녹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야기했던 게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웰니스 산업이 이제 앞으로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멘트도 살짝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이제 투자에 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임상 현장에서 우려를 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환자들이 단순히 그냥 주사를 맞으면 나는 살을 뺄 수 있어라는 것 때문에 움직이지도 않고 주사만 맞게 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들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계세요. 결국은 이제 근육량
수명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럼 결국은 평균 수명이 오히려 더 짧아질 수 있다. 건강 수명이 오히려 더 짧아질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는 피트니스 센터나 이런 체력 단련하는 산업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도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비만 치료제로 인해서 비만이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이제 건강해진다면 관련된 심혈관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당뇨라든지 다양한 그 비만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이 줄어들다면 오히려 제약 산업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얼핏 해볼 수 있거든요. 저는 사실 그거는 판단하기 많이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비만약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뭐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장 질환 그러니까 당뇨나 비만의 합병증 쪽인데요. 어차피 거기서 지금 현재 쓰였던 의약품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페이턴트가 거의 만료된 약들로서 그리고 또 치료가 아닌 대증적인 요법 정도로 쓰이기 때문에 전체 제약 산업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시장이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 수명이 또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비만 당뇨와 관련이 없는 또 뭐 메이저한 질환이 자가 면역 질환, 항암제 요쪽 시장이 또 더 큰 시장인데 그 질환들은 보통 6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발병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거나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 제약 산업의 이익으로 보자면 긍정적인 포인트가 더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블록버스터 신약이 나올 때마다 제약 산업 전체가 한 번씩 올라가는 모멘텀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비만 치료제가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이오 지수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데 이 시장 전체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운이 돼서 그런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 비만 치료제가 블록버스터로서 이 모멘텀이 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는지 어떤 걸로 봐야 될까요? 둘 다 해당하는 것이고요. 전체 산업이 이제 지수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이 전체 산업에서 중요한 거는 일단 항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진세 테라피, 뭐 유전세포 치료제라고 이제는 보고 있는 건데 이게 결국 코로나 때랑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 특징적인 게 뭐 바이오 지수도 이렇게 한때 올랐지만 가장 견조하게 많이 오른 게 위탁 생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그 위탁 생산 기업들도 특성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국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만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론자나 뭐 캐탈런트나 뭐 서모피셔나 다나오 이런 기업들은 항체에다가 유전자 세포 치료제까지도 원래 되게 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분기 때 2배 이상 올라온 주가가 지금 유지되다 살짝 빠진 거잖아요. 그때 그 코로나19 단일항체 치료제를 일라이릴리랑 뭐 GSK나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면서 수주를 많이 준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단일항체 치료제 시장도 2021년에 크게 이제 좀 성장률이 높아졌었던 걸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론자나 이런 기업들은 mRNA나 아니면 바이럴 벡터, 유전자 기반의 이런 약물들을 백신으로 수혜를 받은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때 서모피셔나 다나오 이런 기업들이 진세 테라피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특히 2022년부터는 mRNA나 이런 백신들이 이제 많이 이제 죽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단일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죽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체 단일항체 치료제의 성장 모멘텀이 당장 확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기대했던 게 아까 아두엘름에 대해서 공범이 지정이 되기를 바랬었던 게 2022년 초에 투자 심리였던 건데 그게 안 되면서 앞으로 5년간의 성장률이 기존의 두 자릿수였던 게 한 자릿수로 빠졌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악영향이 3반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론자, 서모피셔 이런 핵심 밸류 체인들이 지금 진세 테라피 쪽에서 투자해놨던 성과들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이던스를 계속 낮추고 있고 이익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으면서 최근에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핵심 밸류 체인들이 다시 또 반등을 하려고 한다면 다시 신약계에서의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 것인데 그게 GLP-1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GLP-1이 멱살 잡고 끌고 올라갈 만한 테마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정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바이오 시장은 사실 지금 이 모멘텀은 말씀하신 대로 GLP-1이 끌고 간다기보다 오히려 PD-1, PD-L1 계열의 그 항암제 특허 만료 그리고 그 특허 만료
항암제들의 후속에 어떤 아이들이 되느냐에 저도 더 많이 포커싱이 맞춰 있다고 보고요. 시장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렇게 꿈만 먹고 사는 치료제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환자군도 많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더 판매량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치료제들에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